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주렛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라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독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청년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청년주택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총 4분이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씩 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이제 주거문화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정기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에서 이슈 발굴 팀장 맡고 있는 김채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희년함께라는 시민단체에서 상임대표 겸 토지정의센터장 맡고 있는 이성영입니다. 저는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기획 운영을 맡고 있는 김규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주택을 지어왔어요.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너무 비싸거나 생각보다 좀 시설이 열악해서 결국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주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오신 청년 대표 두 분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전히 비싸다라는 게 많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증금만 따지더라도 거의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청년분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신청을 하거나 실제로 입주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약간 문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적인 부분들도 뭔가 되게 공장에서 판 찍어내듯이 청년 1인 가구는 원룸 몇 제곱미터 딱 요렇게만 지금 찍혀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청년분들의 좀 목소리가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긴 한데 이제 너무 방이 작다라고 해서 SNS에서 이제 과연 5평이라는 방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주거 면적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꼭 청년 1인 가구면 원룸에만 살아야 되나? 나는 투룸 가고 싶은데 투룸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밖에 지원을 못하는 초기 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있어서 약간 이런 두 가지가 좀 가장 최근에 큰 청년들의 목소리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게 여전히 비싸다. 김채란 팀장님도 서울시 주거상담센터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합쳐지면서 청년들이 월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것? 그게 불만 사항인 것 같아요. 주택마다 또 다르겠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 월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실제 부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실제로 내야 하는 보증금과 월세와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난다고 보시나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세 측정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시세가 측정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태에서 주변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의 월 소득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주변 시세에 맞춰서 측정되는 가격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네. 그래서 현실과의 좀 간극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전히 비싸고 입주 조건 소득에 비해서 내야 하는 월 소득이 고려되지 않다 보니 내야 하는 월 임대료랑 보증금이 좀 높게 측정되어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의지를 내서 하긴 했는데 청년들에게 일단 외면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수요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 한번 좀 제대로 수요 파악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청년이라는 집단이 다양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냥 나이만 이제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너무 이렇게 하나로 보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의 나이도 좀 기준이
서로 뭐 다를 수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뭐 얼추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칠 때 이분이 대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군대를 가기 전에 잠깐 뭐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 경험을 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도 있고 이 이제 인생의 경로들마다 자기가 처한 뭐 상황이나 뭐 경로나 재정적 여건이나 다 다를 텐데 굉장히 회귀로하되게 그냥 뭐 젊은이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데에서 좀 기본적으로 접근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그리고 물량 자체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청년의 수에 비해서 아주 적은 물량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뭐 정보라든지 또 가정 상황 뭐 심지어 부모님의 경제력 이런 것까지 막 고려를 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 이것이 뭐 아주 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얻어 걸리고 뭐 청년 주택에 입주하게 된 사람은 하나의 뭐 수혜자가 되고 이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첫째는 청년에 대한 규정을 좀 우리가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조차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물량이 얼마 없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항상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두 분 말씀처럼 아직 청년 수요자들의 파악이 아직 안 됐고 청년에 대한 규정이 세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럼 좀 자연스럽게 원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암스테르담은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45% 정도를 차지하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한 3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뭐 위치가 좋은 위치면은 뭐 거의 20년, 조금 인기가 적은 지역도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물량이 이렇게나 됨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말고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이 한 5% 내외죠. 근데 그 중에도 그렇죠. 청년에게 해당되는 거는 이제 사실 뭐 영구임대, 공공임대, 뭐 장기전세, 뭐 재개발임대 이런 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유형 중에 여기서 행복, 뭐 역세권 들어가면 이만큼 남잖아요. 청년은 이만큼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이 잘못돼 있는데 여기서 막 뭐 되게 무슨 뭐 마른 수건 짜듯이 짜가지고 똑똑똑 물 떨어뜨려주는 걸로밖에 좀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혹은 뭐 소득이 이렇게 생활이 윤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냐 아니면은 이제 그 분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냐 뭐 이런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까지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뭐 경쟁적이고 착취적이지 않은 곳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뭐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가면 지원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앞뒤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보고 이 도시화 문제 그리고 뭐 이제 청년들이 왜 서울에 있으려고 하는지 왜 수도권에 집중되는지 거기서 청년들이 얻는 유익이 뭔지 혹은 이 대열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 이런 고민 속에서 정책이 나와야지 뭐 당장 뭐 몇백 채, 뭐 몇천 채 지어주는 게 저는 글쎄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뭐 대안적 삶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발견해 나가고 제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주거 문제에서 다뤄야 될 게 아닌가. 조금 더 이제 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뭐 얘기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주거 문제를 주거 문제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청년 문제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거 문제를 사회 문제로 좀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방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이성영 대표님도 칼럼에서 다뤄주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연결해서 더 이야기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미시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에서 청년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지금 성에 안 찼어요. 왜 성에 안 찼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부가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유형이 나타난 것 같아요. 몇 가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역세권 청년주택 이게 막 이제 서울시에서 많이 홍보해서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많이 만들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높다, 좁다. 문제는 거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부에서 돈을 거의 안 들이는 방식이었거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고 민간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줄 테니까 니네가 짓고 시세보다 좀 시세의 85%, 95% 수준으로 공급해달라. 뭐 민간 기업들도 계산을 해보겠죠. 이게 수익이 날 거냐 말 거냐. 근데 85%, 95% 맞추면은 빡빡한 수익인데 그러면 어디서 수익을 더 낼 거냐. 그러면 정부가 정한 85% 이 기준은 맞추지만 그 관리비를 높여가지고 피해서 관리비를 높여서 하니까 총액은 다시 또 늘어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돼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안 들이고 하겠다라고 하면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큼 주거의 질이나 가격대가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꼭 청년 주택이든 다른 어떤 유형의 주택이든. 근데 뭐 작년 11월에 전세단 엄청 문제가 됐을 때 아남생활이라고 호텔식 뭐랄까요, 뭐 주택이 공급됐잖아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청년주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왜 높으냐면 싸니까 싸고 이제 수요자 청년들의 어떤 생활 동선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상당히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그 배치를 하고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쌀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LH가 매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돈을 많이 들였어요. 매입을 하면은 시세 대비 뭐 50% 뭐 이런 식으로 막 떨어뜨려서 공급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어려운 이제 만족스럽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본인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라서 뭐 재정을 들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고민스럽겠죠.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요청하는 곳은 많고 예, 청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이제 사회의 동의를 얻고 목소리가 커지는가에 따라서 아마 재정 지원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까 규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큰 틀에서는 사실 일단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에 살려고 하는 사람 대비 주택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높아져 있는 거고 그 주택 가격에서 시세의 뭐 85%, 95% 맞춰봤자 비싼 거죠. 기본적으로 서울의 어떤 인구 압력을 좀 줄여야 되는데 서울에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살려고 할까? 뭐 어떤 사람은 일자리가 직장이 여기 가깝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꼭 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 계속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갖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빌려주고 딴 데 가면은 이제 뭐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도 있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실 유아부터 노년까지 다 서울에 그냥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나중에 조사를 좀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세계 주요 도시의 수도의 어떤 인구 연령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아직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약간 심증은 있어요. 서울에는 노년층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뉴욕 같은 데는 노년층이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는 실제로 일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내기가 어려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기 어려운 수준의 보유세가 있기 때문에
노년층이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고 하면은 굳이 뉴욕에 살 필요 없으면은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또 이제 일해야 되는 청년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서울은 지금 집을 갖고 있어도 별 부담이 없어요. 대신에 자산 가치는 엄청 오를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 그러면은 계속 머물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집을 사고 그렇게 하고 사고 이렇게 하면은 집값은 서울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맞춰서 시세 대비로 가봤자 가격은 높은 거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흩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뭐 청년 일자리를 지방에도 많이 만들면 좋은데 네. 그게 뭐 정부가 하고자 한다고 쉽지는 않아요. 청년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겠다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데 대신에 노년층들은 조금 지방에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노년층이 원하는 조건을 좀 맞춰줘야죠. 이제 의료 접근성이나 또 이제 큰 돈이 아니라도 실버 산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작게나마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있거나,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이 좀 있거나, 서울에 계속 살다가 지방으로 간다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사실 청년 일자리를 지방에 맞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방으로 좀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 이제 토지 보유세를 강화시키면은 실제로 살 사람이 내가 여기서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득 그러면 좀 더 흩어질 수 있는, 이제 외곽으로 내보낼 수 있는 지방으로 힘이 원심력이 좀 작동할 수 있고, 그런 지방을 어떻게 흩을지, 지방 균형 발전 어떻게 할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처음 주장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중앙대 마광래 교수가 베이비 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라고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다 조금 더 보탠 이야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 그러니까 청년 주택 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서울에 집중된 인구, 그리고 너무나 높아지는 집값, 그래서 그 해결점으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서울에 남기고 노년층은 좀 지방으로 한번 이렇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조금 낯설다 보니까 좀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2000년도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오면서 이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들이, 청년들이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울을 다시 나가는 인구들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는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학교나 아니면 이제 그 직장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서울에 올라오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계속적인 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점점 땡겨지고 있는 이유는 점점 집값이 그만큼 폭등하는 그 시간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폭등의 그 간격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직장을 찾아서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자리를 잡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안정적인 뭐 일자리를 좀 계속 찾기 위해서 결국은 집값 때문에 서울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좀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은 그 청년들이 서울을 나와도 이 서울 주변 도시에 몰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집값 때문에 비싸서 나온 거지, 실제로 서울 자체 내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거기서 구했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그런 그 인원이 워낙 서울시에도 지금 포커스가 몰려 있고, 모든 그 일자리든 아니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회적 기반 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들은 뭐 분배를 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그런 되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정부도 그렇게 원래는 했었죠. 이제 그런 센터에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냥 분산시켜놓고 거기 가서 들어가면은 좀 더 인센티브를 줄게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다 구성돼 있지도 않고,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 또 그럼 거래를 할 거면 서울로 또 올라와야 되는 실정인지라,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좀 더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년들이 이제 창업 워낙 요즘 많이 하는데, 이제 신도시 쪽에다가 이제 창업 공간을 마련했고 그쪽으로 가면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많이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하드웨어는 거기 갖다 놓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울 쪽에 그게 몰려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멀리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또 구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는 것들이 좀 반복이 항상 좀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드웨어는 걷다가 이제 갖다 놓는 것도 고민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커갈지에 대한 그 예상들을 같이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김채란 팀장님도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청년주택 이야기를 하다가 네. 보니까 이렇게 범국민적인 지방 소멸 문제와 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뭐 물론 청년 말고 다른 나이대 이주를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이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모두 공감하듯이 일자리나 인프라가 다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출신이거든요. 저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당장에 먹고 살기 좀 막막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뭐 그게 내가 소득 활동이 끝나서 뭐 나이가 들어서 조금 여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사람이 한번 정착하게 되면 뭐 소득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청년주택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화두로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럼 다시 청년주택으로 돌아와서 아까 저희가 앞단에 청년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또 두 분께서 말씀하실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정균 팀장님께서는 칼럼에서 이런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점에 갇혀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야기해 주시면. 청년 주거권이 대두되기 전에는 청년하면 대부분 이제 학업 아니면은 취업, 결혼 요 세 가지로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주거권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면 막 일어날 때도 약간 그거에 맞춰서 지원 정책이 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정책도 점점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청년들에 대한 그 지금 현재 세대들이 되게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보통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그냥 보면은 학생일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뭐 대학교나 아니면은 취업을 해서 안정적 일자리를 잡으면 결혼하고 이제 돈이 모이면은 자산을 모아가지고 그 집을 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정해져 있는 프레임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자체에서 지원 정책을 짜내다 보니까 그 역생고 청년주택이든 다른 주택이든 실수요자들이 난 안 들어갈래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채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공급 단가에서 그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은 시세 그 임대료를 측정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행복주택부터 이제 시세 대비 몇 프로로 책정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얼마를 벌어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세 대비 80% 정도 해주면은 대충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이 생각 자체가 약간 그냥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냥 주거 정책을 짜내는 데에 대한 시선 자체가 너무 약간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짜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볼 때 그냥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주체고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한 명의 시민인데 뭔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커가는 과정, 약간 되게 청소년처럼 보는 그런 관점들이 아직 사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나이 때는 힘들어하고 원래 그 나이 때는 집이 없어.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하다 보면은 나중에 집도 살 수 있고 나중에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이런 관점들이 지금 있는 현대 세대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이미 주거 사다리가 끊겨져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런 관점들을 좀 계속 뒤집어야 되는 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고에 갇히다 보니 실제로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읽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도 아마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그 거주 기간을 정해져 있다라는 그 시선 자체가 약간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월세 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차피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자가를 구입해야 되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런 그 주택에 대한 관점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6년이든 8년이든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후면은 뭐 이제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다른 주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결혼해가지고 다른 주택에 또 필요를 하거나 아까 이런 관점들이 들어가 있다고도 저도 생각은 하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는 주택은 결국 사야 된다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되게 관점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거기 정책에 결국 담겨 있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주택을 살 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계속 보면서 계속 나는 월세를 내고 있으면 여기는 뭔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분위기를 사회에서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게 딱 그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그렇죠. 머무른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렇죠, 네네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집이 되겠네요. 김채란 팀장님은 또 어떤 어떤 것을 원인으로 또 보시는지요? 네,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생각이 막 섞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청년주택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를 먼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사실 청년주택이 필요하다라고 나온 이유는 청년들이 제도에서 이만큼 배제되고 있어 라는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이게 갈수록 그래? 청년주택이 필요해? 그러면 청년들은 이것도 필요하겠지? 저것도 필요하겠지? 사회가 보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청년들이 한 8년 정도 거주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택을 구매하겠지, 아니면 뭐 신혼부부가 돼서 다른 거처를 마련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간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저희의 뭔가 이런 주택 임대차라는 기간에 상상력이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민간도 사실은 계속 그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최대 2년을 거주하다가 이제 4년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4년이 거주 안정되니까 4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한에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 기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겪어보지 않아서 좀 주택에 대한 상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청년주택이 공급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도 좋고. 근데 결국에 이게 만들어져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공공성을 느낄 수 있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택 공급이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하지 않은 임대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들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공공성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입주 전에뿐만이 아니라 사실 입주 후에도 관리도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런 서울시 상담센터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나요?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굉장히 그런 문제들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뭐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좀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안내를 해드려요. 원래 이 공동주택 관리특별법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사실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게 민간에서 청년주택을 공급하면 얻는 혜택들이 되게 처음에는 많은데 실수요를 따져보니까 돈이 많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세대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과 노인들이 원하는 주택이 많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확장시켜서 그럼 뭐 중년들이 원하는 주택은 다를까?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하철역 가깝고 편의시설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디 뭐 회사 다니기 좋고 학교 다니기 좋고 알바 다니기 좋은, 결국엔 교통이고요. 어르신들은 병원 다니기 좋은, 친구 만나기 좋은, 다 그런 걸 원하는데 무슨 청년들이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입맛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뭐 청년들은 좀 더 고기를 좋아하고 요새는 뭐 비건도 많지만 어르신들은 야채를 좋아하고 이것도 좀 촌스러운 규정인데, 주택에 있어서 뭐 청년들은 이걸 원한다? 아니죠. 청년들이 그냥 좁은 집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깨끗한 집을 원하는 거지.
방 3개짜리 깨끗한 집과 깨끗한 원룸이 있으면 누가 깨끗한 원룸을 원해요? 그냥 우리가 지불 가능한 그 한계 속에서 최적을 찾아가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청년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역세권 청년주택 얘기하다 보니까 비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주택이 좀 다양한 모델로 시도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또 따지고 보면 저희가 어떨 때 보면 이거 공공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공공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공공의 수요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공공도 너무 무리하게 공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면 적당하게 맞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해왔던 것들을 쭉 살펴보면 어쨌든 수요자라는 것들을 정확히 청년 주택이라고 하면은 청년들에게 맞게 먼저 물어보고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주택 정책이나 공급 유형 같은 걸 좀 더 짜내면은 지금보다 약간 지원하는데 또 안 들어가는 이런 비판이라기보다는 더 수요자에 맞게 애초에 결과물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책이나 아니면은 방법들의 기초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공공이 너무 많은 그 분야를 하는 것도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 또 민간이랑 그럼 공공이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이 모델도 좀 더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가는 거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아까 말씀하신 주택에 대한 상상력이 좀 더 발현이 될 수 있는 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말하는 사회주택 분야들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도 뭔가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오히려 거기야말로 약간 대규모 공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급이기 때문에 더 수요자들의 그 입장을 더 고려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자들이 필요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수요자들의 이야기에 같이 들어가면서 협력해가는 방식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면은 좀 더 청년들이 입맛에 맞게 수요에 맞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계속 돌고 도는 얘기지만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할 때도 계속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니 시세에 비해 저 정도면 싼 거 아니냐라는 그 말이 약간 물론 싸죠. 당연히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비해 이제 임대료가 10%라도 조금 싸면은 당연히 싼 건 맞는데 과연 거기 들어가는 실수요자들이 이걸 정말 싸게 생각을 할까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아직까지는 자기한테 부담스럽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공급을 해놓고 거기 안에서 또 지원 정책을 짜낸 것들이 아직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보주택에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을 못 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계약금이 한 200만 원에서 막 4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럼 행보주택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내가 당장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중에 300~400만 원의 여윳돈이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증금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대출은 또 이게 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행정적인 지원이나 소프트웨어를 마찬가지로 같이 짜내가는 것들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그 불만들을 같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에게도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줘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또 생각들도 궁금해요. 임대주택이 나쁘다, 뭐 소유하는 게 좋다 이런 관점도 사실은 저희가 주거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생겨나는 것 같고요. 막 최근에 2030 세대 뭐 영끌해서 집 산다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2030 세대 중에서 조금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실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보면 혹시 뭐 지금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뭐 9억 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억 중에 저는 9억?
저도 얼마를 지원해줘도 구매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주택을 뭐 공공의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주거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관점도 결국에는 그럼 그 주거를 누가 살 수 있는데 하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부모님이 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집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어떤 방법들로 내 집이 아니면서 좀 그런 불안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체라님이 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데 네. 그 소유 이번에 이사 공급 대책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원래 분양 공공 분양인 이런 거에서 보통 청약 가점으로 거의 다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한테 이제 아파트 이제 우선 배정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게 90%는 그렇게 하고 한 10%는 그냥 추첨, 무작위 추첨 이렇게 했다가 이사 공급 대책에서는 2030이 너무 이렇게 이제 청약 가점 중심으로 하면은 본인들한테 기회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예전부터 집값이 엄청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기회를 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아져서 사실 30%로 거의 늘린 거죠. 추첨제는 무작위 혹시 그 추첨제. 우리라고 하는 게 2030. 2030. 보통 4050이 청약 가점이 높잖아요. 아이가 아, 네네.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거나.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런 뭐 기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기다리질 않아요. 그런 기회가 안 올 거다라는 이제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30%로 늘린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30%가 누구한테 갈까? 저는 거의 다 부모님한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한테 거의 다 갈 거예요. 그거가 시세보다 뭐 상당히 낮다고 해도 자기 돈 모아서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 갖고 가는 사람은 금수저 청년들이 되는 거거든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본인은- 그게 정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의 목표에 맞냐? 원래 그 청년들은 금수저 청년들은 그런 지원이 없어도 부모님 지원받아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 2030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 30% 늘렸을 때 그걸 갖고 가는 주된 대상들은 굳이 주거복지가 필요 없는 청년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자가로 풀려고 하면 또 하나 문제는 청년들은 10년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청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청년들은 앞서 청년들이 자가로 다 갖고 갔으면 이 청년들은 어디 가서 머물 거냐 또 자가를 달라고 하기에는 땅이 없어요. 집도 없고 이건 사실은 자가로 소유를 하면서 풀자고 하면은 이거는 끝도 없는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전체 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파이가 근데 무한정 늘 수가 없거든요. 이게 주택이라는 게 서울은 땅이 한정돼 있는데 무한정 파이를 늘려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려주겠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거 안정 측면에서 결국 원하는 게 저렴한 주거비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 기간 이걸 보장해 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그게 청년뿐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짧은 거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재정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수요자들의 좀 필요를 파악해서 그 기간을 더 늘려주든지 결국은 뭐 또 아까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저는 왜 8년, 6년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해놨냐면 시세보다 일단 낮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이 특혜를 개인이 혼자 누리면 어떡하냐. 여러 사람이 같이 누려야지. 이런 관점인데 이거가 결국 물량이 작으니까 이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라서 물량을 좀 늘리면서 결국 이러면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뭐 물량을 늘리면서 이제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또 거주 기간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지 이게 소유를 하는 방식으로는 풀리지가 않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뭐 주택을 구매하는 게 뭐 주거 불안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20, 30대를 계속 주거 구매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값 떨어지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은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20, 30대가 그 집
집이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는 걸 물려받고 계속 이거 집값을 띄워야지 자기들이 이득이 되는 거니까 자꾸 호명을 하는 거예요. 아, 너희 지금 집 사야 돼? 아니면 나중에 더 오른다? 이런 공포 심리 때문에 자꾸 집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유를 해서 얻는 장점이 만약에 유일한 장점이 안정적인 거주라고 보면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 나왔지만 임대 기간을 딱히 정하지 않고 이제 무기한 임대를 하면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유와 임대의 지금 결정적인 차이는 임대는 계속 월세로 그냥 끝나는데 소유는 이게 무지하게 오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무지하게 오르는 게 옳은 거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정치인들에게는 많이들 분개를 하잖아요.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이러면서 벌써 뭐 청문회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뭐 십수년 좋게 넘었고,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한계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좀 꼴보기 싫지만 나는 좀 벌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과감히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게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그 판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썩은 판을 떠나야지 그 안에서 왜 자꾸 자기 삶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소유로 푸는 거는 본질이 잘못된 거고, 본질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아니면 청년들이 안정적인 그 거주를 확보할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이제 이 질문에서 딱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명확해지면 해결책도 명확해지는 거고, 저는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냥 얘기를 한 것처럼 네, 뭐 소유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결코 이제 답은 아닐 거다라는 건 생각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들, 즉 임대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보장을 해줘야 이 소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까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안전성에서 내가 여기에 2년, 4년만 살고 떠난다는 그게 아니라 거주 안정,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정책적인 보완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 월세라고 하면 보통 청년들이 또 요즘 워낙 또 오늘의 집, 이거 말하면 안 되나요? 그 브랜드를 어쨌든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되게 청년들도 요즘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나온 얘기가 월세 집은 이제 못 하나 제대로 못 받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못 꾸민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런 그 정부에서 그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이제 그 요즘 이제 믹스로 그 소셜, 정확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분양형이랑 그 임대형이랑 같이 이거를 그 섞어서 그 소셜 뭐라고 하죠? 소셜 믹스, 네, 사회적 소셜 분합. 믹스. 네. 그렇게 요즘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당장 문제인 건 이 사람들이랑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권리도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아, 이게 내가 단순히 이 집이 그냥 잠시 머물고 떠날 집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일자리를 구하든 아니면 내가 노년을 꾸리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이런 플랜을 갖고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거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자체에서 아직까지도 저희 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슬픈 현실인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주거라는 거는 내가 시장성으로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로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또 집값이 뛰고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약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인식 성장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모아진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청년주택이라고 했을 때 지금 빠져있는 것들이 보니까 적정한 가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적정한 거주 안정성에 대한 기간이 충분히 고려되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처럼, 그러니까 내 집처럼 못 하나 박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느냐 청년주택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앞단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19살부터 39? 만 19세부터 네, 만 만 19세. 19세부터 39세라는 동일한 집단 안에 그냥 청년 딱 달아놓고 청년이라면 이렇겠지. 근데 사실 청년을 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주거권에 대한 여러 요소들로 묶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주, 기간, 그리고 이런 세입자와 그 임대인 간의 그 권리의 격차를 줄인 그 세 가지 요소만 있어도 청년이 아니더라도 어떤 주택을 그런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만족도가 높아지겠다라는 상상이 되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태리의 파올로 보카근이라는 학자가 집을 규정할 때 이제 집을 서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는데 이제 익숙함 그리고 안전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 보니까 집이 익숙해질 쯤 되면 이사 가야 되니까 없고 집이 뭐 아주 막 안락하고 쾌적하고 뭐 그러지도 못하고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우리 청년들 집이 없구나 싶어서 울컥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집을 규정한다면 사실 집이 뭘까 결국에. 그러니까 숙소는 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재화로서의 너무 관점으로 보니까 사실 못 받게 하는 것도 재화로서 보니까 네가 뭔데 왜 내 벽에 못 박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속 말씀드리듯이 다양한 주택을 또 공급을 하려면 더 이상 집을 재화로서의 가치보다 진짜 사는 주거권의 의미로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년 주택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메시지를 한마디씩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괜찮을까요? 한마디가 있었군요. 저는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재원이 한정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이 나올 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채권을 발행하든지 국민연금과 연계시켜서 임대주택을 연결해서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든지 방식은 많은데 아직 사람들이 그리 거주 안정성보다 원하는 게 그냥 집을 달라 이런 것들이 큰 축을 차지하고 그 얘기가 그 목소리가 너무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여론이 크니까 결국은 정치권에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집을 공급해줄까, 분양해줄까. 근데 그거는 사실 청년들한테는 관심 밖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현실적인 재정을 갖고는.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별 반응이 이제 정책적인 고민이 약한 거죠. 거의 부스러기 주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정말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건 결국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뭐 쉽지 않죠.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정치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잘해왔던 팀들도 있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목소리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 외에는 특별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필요가 그게 꼭 청년이라기보다는 사회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아울러서 지금 사회가 청년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거든요. 네. 취약계층을 바라봐서 이제 임대주택, 청년주택이 들어온다면 반대 이런 것들이라서 그 청년을 넘어서 더 큰 연대들하고 청년들 안에서도 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좀 어떻게 같이 해야지 우리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공감대가 확장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례세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계속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착취적인데 여기에서 좀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연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 눈앞에 이익이 보여도 유익이 보여도 좀 쿨하게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의 다짐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용감한 결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칭찬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가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뭔가 마지막에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지라. 그럼 제가 먼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년주거 상담센터에서도 들어오는 문의들 보면
임대차법이 너무 임대인에게 치우쳐져 있지 않나. 사실 뭐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뭐 2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보증금을 떼이거나 이래도 소송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투자를 해야 하는 좀 그런 고질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공도 중요하지만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작년에 서울시 월세지원센터 포럼에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1순위가 5천 명을 지원하는 건데 1순위에만 3만 명 이상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청년분들이 되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래서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좀 주거 불안과 주거 빈곤 사이에 놓여 있구나. 이런 상황이 좀 충격적이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청년주택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 전체 주거 불안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고 그게 청년주택의 공급이 됐든 민간 임대차 시장에 좀 수정이 됐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야들이 좀 다양하게 얘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면은 뭐 청년을 그냥 하나의 주체적인 시민으로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은 뭐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뭐 봐서 묶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주체 막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청년은 뭐를 해야 된다, 뭐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런 되게 갇혀 있는 시선보다 청년은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냥 똑같은 시민으로서 바라봐야 이 사람들에 대해 뭔가 특정 지어서 혐오로 바라보는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거권뿐만 아니라 뭐 노동권이든 다른 여러 가지 권리들이 같이 이야기가 돼서 연동돼서 좀 청년들이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아쉬운 말씀이 있다거나 없을까요? 네, 뭐 주거권을 위해서 권리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고 아까 하신 말씀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직접적인 뭔가 지원이 계속 없었다는 거. 사실 뭐 주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 보면 이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또 청년 정책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안 나오는 좀 정말 주거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사실 서울시 월세 지원 말고 주거비 직접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주거비를 직접 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잖아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굉장히 멋진 네. 결국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청년주택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인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시간 딱 맞춰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까지 주례시였고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